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김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이유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역류성 식도염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할 때는 가장 기본은 우리가 환자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은 혹시라도 환자가 무슨 어 암이라든가 궤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어 경고 증상이라고 하죠. 까만 변을 보시거나 복통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식도 내시경도, 상부 위장관 내시경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밖에 실제적으로 치료약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줘 봄으로써 치료가 됐을 때 '아, 위식도 역류 질환이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제로 환자가 약을 썼는데도 반응이 별로 없을 때 정말로 위산이 넘어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탐침을 하부식도에 위치해 놓고 위산 역류를 실제적으로 관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 모르겠을 때 이게 과연 식도 운동 질환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 식도 운동 질환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식도의 연동 운동을 통한 내압 변화를 보는 식도 내압 검사도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치료제를 투여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약을 우리 표준 용량의 PPI라고 하는, 즉 제산제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먹어 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저절로 좋아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치료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 용량을 2배 늘려서 또 1~2달 정도 치료해 보거나, 아니면 그 약의 어떤 걸 잘 분해하는 특성을 갖고 있거나 약에 반응하는 안 하는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성자 펌프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양성자 펌프로 변경해서 치료를 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치료를 했는데 반응은 않고 내시경상에 특별한 것이 없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위산이 넘어오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24시간 보행 식도산도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코를 통해서 우리가 탐침을 하부식도 관략근까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루 정도 차고 다니면서 산의 역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어 식도의 산도가 4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산의 역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 12시가 다 됐을 때쯤 이렇게 실제로 식도의 산도가 떨어지는 위산 역류가 있는 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식도 운동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구멍이 나 있는 이런 탐침을 집어넣고 식도 자체의 압력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식도의 운동 기능, 즉 연동 운동, 음식을 잘 내려보내는 연동 기능이 어떤지를 평가하고, 또 다른 식도 운동 질환을 감별하는 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정상 식도는 이와 같은 압력 변화를 보이는 데 비해서 그 옆에 보이는 호두까기 식도나 식도 연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일시적으로 심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다른 모양의 내압 변화를 보여서 우리가 다른 식도 운동 질환을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산이 역류하는 거기 때문에 위산을 억제하는 약이 치료의 주축이 됩니다. 그 제일 유명한 약 중에 하나가 양성자 펌프 억제제, 최근에 나와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칼륨 위산 분비 억제제, 그리고 과거에 많이 썼던 히스타민2 수용체 기량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주면 위산이 잘 내려가겠죠. 그래서 위장 운동 촉진제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위 점막을 코팅하거나, 아니면 위산과 반응해서 겔 형태로 변해서 역류를 억제해주는 알기산 나트륨 같은 것도 요즘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예전에 가장 원시적인 형태죠. 즉 위산과 화학적으로 바로 중화를 시켜서 위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약을 우리가 제산제라 부르는데요. 단일제로 순알루민이나 순알마그네슘, 알마게이트 같은 걸 많이 썼고, 요즘 거기에다가 가스 제거나 진통 또는 점막 보호 효과가 있는 것들을 첨가해서 쓰는 복합제도 우리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썼던 그 위산 억제제 중에 히스타민2 수용체 기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산을 분비하는 데는 3가지 종류의 호르몬들이 작동하는데요. 가스트린, 히스타민,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중에서 히스타민은
어, 가속 붙어서 우리가 작동을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H2 블로커라는 약입니다. 보시면 H2 블로커를 사용하게 되면 양성자 펌프가 작동하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H2 블로커는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요. 이 히스타민이 있는 곳을 막게 되면 그 위에 아세틸콜린이나 가스테린 같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다시 위산 분비가 초기와 비슷해지는, 즉 H2 블로커 내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지나면 거의 내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히스타민이나 이런 수용체 같은 것들을 막지 말고 양성자 펌프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게 바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즉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해서 그 앞자를 딴 우리가 PPI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988년도에 오메프라졸이라는 약이 처음으로 시장에 나오고 난 이후에 많은 종류의 약들이 나왔고요. 현재는 위궤양, 위산, 역류성 식도염, 즉 위산이 나와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 양성자 펌프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은 위산을 억제하는 약이지만 위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위산이 좀 적은 식전에 먹어야 된다. 또 하나는 미리 혈액에 흡수돼서 우리 양성자 펌프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위산이 분비될 때 그 기능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60분 전에 먹어야 된다. 즉 식전에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약들은 밥 먹고 나서 먹는데 얘만 식전에 먹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또한 약물 효과가 3, 4일쯤 지나야 최대 효과가 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감기가 짧아서 아침에 약을 먹고 나면 낮에는 괜찮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위산 분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해서 속쓰림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간에서 이 약물 대사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데요. 그때 약물을 대사하는 효소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약효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그 효소를 경유하는 다른 중요 약물과 상호작용도 있는 게 단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대사 효소의 유전적 다양성인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약을 간에서 두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분해하게 되는데 그 분해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PPI 같은 경우는 그 약이 분해되기 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해를 잘한 사람이 효과가 적을 거고 분해를 못하는 사람이면 효과가 더 예상보다 많겠죠. 대신 우리가 약을 투여했을 때 정확한 효과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라베프라졸,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아까 보셨던 그 PPI들인데요. 우리가 약을 잘 분해하는 사람이 파란색, 약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갈색이라고 봤을 때 약효 차이가 최대 6배까지 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뇌졸중 같은 때 많이 쓰는 우리가 항혈소판 환자죠. 클로피도그레이라고 해서 앞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약을 먹게 되는데요. 이 약과 간 내에서 사이토크롬 2C19이라는 같은 약물 대사 요소를 경유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거에 클로피도그레일 농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PPI 농도가 낮아지는 이런 단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PI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가 기존의 PPI를 개량해서 빠르고 오래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 생각했고요. 아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PPI에다가 제산제를 섞어서 빠른 효과를 내려고 했거나 아니면 이중방출 제형을 사용함으로써 아침에 먹어도 새벽까지 효과가 갈 수 있는 긴 작용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PPI 단점을 극복할 노력을 했고 그런 제품들도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고 임상에서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또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양성자 펌프를 보시면 양성자 펌프가 수소라는 것을 위 내부로 보내고 딴 곳에서 염소가 나와 이게 합해져서 결국 위산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양성자 펌프가 수소를 위 내강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적으로 칼륨을 안쪽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 이 칼륨이 들어오는 걸 막게 되면 이 양성자 펌프가 활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산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게 바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간단하게 우리가 PCAB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약에 대한 고민을 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됐고요. 그렇지만 효과가 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간독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널리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2015년도에 일본에서 보노프라자라는 약이 개발되었고 임상적으로 실제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테고프라잔, 팩스프라잔, 자스타프라잔까지 다양한 종류의 PCAB이 개발되어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PCAB은 기존의 PPI와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약물 작용 시간이 길어서 새벽 위산 분비 억제가 효과적이다. 약물 복용 초기부터 최대 효과가 나온다. 또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과 개인차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PCAB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직 장기적으로 PPI만큼 장기로 사용해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장기 사용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나지 않은 게 특징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역류성 식도질환을 예전엔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산제라는 하나의 옵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PPI, PCAB, H2 블로커 등 다양한 약물을 사용해서 우리 효과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재발을 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꼭 복용하는 것만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튀긴 음식, 밀가루 음식, 아니면 칼슘제 이런 것들, 즉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하부 식도 관리학교를 잘 열어주는 그런 음식을 좀 피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충분히 잘 조절해 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